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제 이 러일 전쟁 이후 을사늑약 조약을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이 을사늑약 조약 이후에 어떤 이 부당한 이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뜻이 아닌 일본의 강압적인 조약이다 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절규를 했죠. 절규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는 고종은 왕에서 강제로 폐위를 당하는 그 과정을 좀 나름대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다른 시각에서 한번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것이 끝나면은 이제는 1910년도 일제가 조선을 대한제국을 이제 병합하는 이제 그 사실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자, 이 고종과 또 일제 또 그 일제 또 그 이 뭐 실무두머리죠. 이또 히로부미 간의 어떠한 그 이 줄다리기 뭐 표현도 뭐 그럴싸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일단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러일 전쟁을 잠깐 언급을 하다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종이 러일 전쟁은 반드시 러시아가 승리를 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패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고종으로서는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러시아가 객관적으로 일본보다는 전력상 매우 월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을 알기를 약간 좀 그래도 눈 아래로 봤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일본이 이겼단 말입니다. 자, 이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한테 자,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조선의 모든 이권을 갖다가 러시아한테 많이 줄 테니 제발 러시아여 우리 좀 건사 좀 해줘. 이미 러시아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참 그 심정 그 이 고종의 입장이 얼마나 참 그랬을까 하는 일종의 좀 그 뭐랄까요 불쌍함 뭐 이런 것도 제가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요. 자,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 고종은 강제 폐위까지 당하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에 이제까지 왔어요. 근데 이 고종이 임금이 돼서 약 한 44년 동안 이제 이 치세를 했는데 이 고종 임금의 이 통치 스타일이 가장 이 단점에는 이중성.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한쪽에서는 오케이 하고 뒤쪽으로 뒷북치고 뭐 이러한 것이 이 소위 개혁을 부르짖는 그러니까 개혁을 주차하는 사람들마저도 당해버린 거예요. 즉 갑신장변의 김옥균을 비롯해서 또 온건기회파의 김홍집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결국은 우리나라를 갖다가 잘 되기 위해서 친일을 하던 친중을 하던 정책을 갖다 쭉 나갔는데 고종은 뭐예요? 이거 다 그래 하면서도 결국은 다 뒷북쳐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죠. 결국은 뭡니까? 고종 주위에 남는 참모들은 이제는 뭡니까? 매국노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좀 어리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을사늑약이 이제 강제로 조인됐을 때 을사의병도 이제 당연히 그죠? 이제 일어났고 그러니까 또 뭐 몰래 또 의병들 또 이렇게 부추기면서 자금도 도와주고 말이죠. 또 겉으로는 또 일본한테 순응하면서 일본이 내세운 친일 매각 이 대신들한테 또 상도 주고 하여튼 이런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합니다. 자, 러일 전쟁이 끝난 이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게 돼요. 이때 그 주최자는 당연히 러시아, 또 일본, 또 중재하던 미국이 이제 주체가 돼가지고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게 됐죠. 자, 이때 고종은 이 우리나라의 부당성을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특사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다 역사 시간 때 다 공부했던 그런 분들이죠. 이상설, 이위종, 이준 같은 분은 자살했다, 분신 자살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하여튼 억울해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순국했던 분이죠. 묘지도 거기 있고요. 이상설 같은 분은 이제 독립운동가죠. 그래서 만주의 그 서전 서숙이라는
학교의 교장을 했던 분이고, 이휘종은 또 이범진, 또 러시아 주공사관의 아들 해가지고 이 세 사람으로 하여금 정사 부사 해가지고서 네덜란드 헤그에 가서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갖다가 전 세계에 호소를 하라 해서 비밀리에 이렇게 이제 그 특사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가 아직 일본한테 완전히 다 먹힌 게 아니고 외교권을 갖다 박탈당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고종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이제 그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교과서에는 이제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미 이때 당시에는 국제 정세 및 이 돌아가는 판세가 다 우리의 어떤 무엇이라든 정보라든가 모든 정세는 일본 손아귀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봤자 이미 일본 손바닥 안에서 노는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조선 조정은 그걸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억울한 면이죠. 자, 이상설, 이휘종, 이준, 특히 이휘종 같은 경우는 아주 러시아부터 그냥 이 불어까지 아주 외국어가 아주 능통해가지고서 일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많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열강들한테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언변력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파견을 한 거죠. 원래 이때 당시에는 이상설, 이휘종, 이준 말고도 이 고종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이용익 아시죠? 아주 엄청나게 빠른 걸음의 소유자, 또 어떤 비자금 담당 이용익이라는 사람이 러시아로 가서 접촉을 하고, 근데 그 이용익 같은 사람은 이제 그 러시아에서 이제 갑자기 죽어요. 원래 살아 있었다면 이 사람이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 특사로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고, 또 미국의 또 미국인들이죠. 유경재단에서 이렇게 교사 생활했던 헐버트라는 또 그 친 우리 한 인사가 있죠. 이 사람도 우리 조선 독립의 많은 부분 헌신적으로 도와줬던 그런 분이죠. 물론 묘도 우리나라에 있지만서도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미국과 어떤 유럽 쪽에 가서 어떤 고종의 밀명을 받고서 어떤 특사 자격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로 부각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상설, 이휘종, 이준 열사가 이렇게 네덜란드 헤이그에 밀사로 파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이그에 도착했어요. 자,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는 일단은 그 러일 전쟁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은 1904년도 1월 달부터 전운이 감돌면서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해 7월, 8월에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을사늑약이 강제로 조약이 되고, 이제 그 다음 해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1907년도에 이제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이제 그 한 3, 4개월 동안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3.1운동도 마찬가지예요. 3.1운동은 이제 그 이후에 1919년도에 이제 한 20년 뒤에 벌어지지만은, 결국은 이때 당시에 만국에 있는 평화회의의 본질은 뭐냐면은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갖다 쟁탈했을 때 우리의 어떤 그 식민지를 안 빼앗기고 또 상대방의 힘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서로 나눠먹기 해서 서로 분쟁 없이 또 피 튀기는 싸움하지 말자. 이것이 만국 평화회의의 본질로 보시면은 정확해요. 그래서 결국은 평화라는 것이, 피스라는 것이 어떤 조선의 독립을 갖다 보장해주고 또 이렇게 그 강대국이 약속을 갖다가 강제로 침략 강탈하는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미 강대국이 약속을 갖다가 잡아먹었을 때, 자, 우리 시비 안 걸게, 우리 인정할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평화회의의 본질이라는 점, 이걸 분명히 우리가 그 개념을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조선의 어떤 허망한 몸짓이에요. 즉 이미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또 이 조선의 내각에서는 이토 히로부미상 지금 우리 고종이 지금 네덜란드에 지금 특사를 파견해서 지금 조선이 지금 억울하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만국에다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래? 누굴 보낸다냐? 헐버트야?
이용익이야? 이 자식들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이 일본 손아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뭐 헐버튼 줄 알았더니면, 아니, 이용익이면 이준이었어? 이상설이었어?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종께서 비장한 각오로 옥새를 딱 찍어주고서 특사라고 해봤자, 거기 가서 결국은 뭡니까? 평화회의 회의장에도 못 들어갔죠. 왜? 이미 조선은 일본한테 외교권을 갖다가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국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이 허망한 몸짓을 했습니까? 물론 몸부림을 치면서 비록 회의장에는 못 들어갔지만은 기타 다른 곳에 가서 세계적인 어떤 그때 당시에 언론기관 인터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하여튼 열변을 토해서 어떤 동정심을 이렇게 얻어낸 거. 이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 소득이라면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3개월에 걸친, 그죠? 6월부터 한 9월, 11월, 하여튼 3, 4개월에 걸친, 이것도 사실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황제가 또 이렇게 이제 만국회의가 있는데, 한번 와라. 그 얘기 듣고 또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결국은 이 만국회의는 러시아와 이 일본의 전쟁이 끝나고 이 만국회의를 갖다가 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만국 평화회의는 일본과 러시아 전쟁의 어떤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 회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중재하에서. 잠깐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되면은, 자, 러시아하고 일본, 러일 전쟁은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를 했지만은, 특히 일본이 뭡니까? 피해가 상당히 더 컸던 그런 전쟁이 바로, 러일 전쟁이에요.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120만 명 정도가 참전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전사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8만 명 정도가 전쟁에 참전해서 한 8만 4, 5천 명이 사망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해는 일본이 더 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전쟁 배상금을, 원래 전쟁에 지게 되면 전쟁 배상금을 갖다 물어야 되는데, 러시아는 전쟁 배상금을 물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뭡니까? 1년 예산에 막 수십 배, 열 몇 배를 갖다가, 또 청일전쟁 때보다 그 엄청난 수십 배의 돈을 갖다가 출연해서 전쟁에서 겨우 이겼는데, 배상금을 못 받으니까 또 난리 났죠. 배상금 줘! 안 줘! 러시아는. 배째! 줘! 그러면 전쟁 다시 하자!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에서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중재를 해가지고 만국 평화회의를 그렇게 열었다. 그리고, 어떤 소득이 없이 끝났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빠까야로 이렇게 욕을 했을까요? 빠가야로? 일본말 잘 모르지만 빠가야로가 아직 심한 욕 같지는 않은데, 자, 이완용 들어와. 자, 이완용은 뭡니까? 이 친일 내각의 마지막 끝판왕이죠. 오족 중에 한 명이고 진두지휘 했던. 아니, 이완용 고종이 지금 네덜란드 헤이그에 특사 3명을 파견해 가지고서 일본은 나쁜 놈이다, 우리 도와달라고 이렇게 외쳤다는데, 이거 내가 그냥 손 놔도 되는 거야? 자, 이 사실은 뭐냐? 내가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우리 그냥 조선 우리 한번 힘을 한번 싸매볼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있지. 아주 협박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완용은 뭡니까? 잘못했으면이다. 내가 알아서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때 이 조선 대한제국의 내각은 이완용을 비롯해서 송병준, 일진의, 그죠? 이병무, 군부 대신. 하여튼 또 뭡니까? 아주 또 최고의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매국노의 그 대신들이 꽉 차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가 1907년도 7월 18일 날인가일 거예요. 이제 이 송병준이 같은 경우에는 어전 회의 가서 고종한테 임금님, 황제폐하, 도대체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서 무슨 장난을 친 겁니까? 이거 말이지, 이거 일본이 우리 잘 보호해주고 있는데 왜 엄한 짓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 난처하게 만들어요? 빨리 가서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일본 천황한테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아니면 우리 일본 사령관 누구야? 하세가와 요시미치 주장군 사령관한테 무릎 꿇고 비들지 둘 중에 하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거의 그냥 협박을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또 고종은 또 뭐라 그래요?
아, 난 모르는 일일세, 난. 얘들이, 이 사람들이, 나 몰래 네덜란드에 가서 그렇게 한 것이니 나는 상관이 없는다. 또 이렇게 또 뭐야? 발뺌을 해요. 참, 이거, 이건 뭐, 팩트죠, 팩트. 자, 우리 고종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황제 폐하의 저 복장이 말이죠. 독일 복장이에요. 저게.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때 그 제정 독일 수입해가지고 옷 입은 거야.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또, 이완용은 뭐 이렇게 줄치고 무슨 훈장이 엄청나게 많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완용이가 칼을 싹 빼들고 고종한테. 임금님, 황제폐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장난하고 계십니까? 응? 정신이 있었어. 이건 뭐 거의 뭐 협박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 임금님한테 말이 칼 들고 이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신하, 소위 그 고종, 호위병들이 아니 이런 무리한 놈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또 이완용을 갖다가 칼로 탁 이렇게 했지만 그런 적이 아니죠. 그래서 고종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드려요. 자, 어찌됐든 이완용은 이제 칼을 빼들고 고종을 협박합니다. 뭐라고? 왕이 내려놔라. 왕이 내려놔라. 근데 고종은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44년 동안 임금 자리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버틴 게 왜 그러는데 내 이 왕 자리 보존하려고 지금까지 왔었던 건데 순순히 못 내놓죠. 결국은 계속 왕 내놔. 일본 천황한테 사과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니까는 결국은 이제 굴복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히든 카드가 뭡니까? 내 아들 순종이 황태자한테 대리청정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대리청정? 대리청정은 뭐야? 나 아직은 뭐예요? 임금 자리를 갖다 안 내놓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뭡니까?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 입장에서는 이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너 왕위를 내놔라, 내놔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뭐 자료들은 뭐 여기도 있고 뭐 매촌야락이든가 일한 뭐 합방피 뭐 이렇게 비사 이런 책들에 보면은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또 이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어찌됐든 또 이등 방문을 또 만나가지고서 지금 대신들이 나한테 왕위를 갖다가 내놓으라 그러는데 이또 동감 난 이 사실 잘 모르는 일이요. 그러니까 또 이또 그리 보면 나는 뭐 왕이 뭐 내놓으라고 대신들하고 뭡니까 얘기한 적 없다. 그건 이 국내 조선 문제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시오 해서 싹 발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쇼를 또 부렸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1907년도 7월 18일 날 11시인가요? 19일 날 해서 결국 대리청정을 새벽 1시에 이제 고종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 친일 내각과 또 일부 그 창간인들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청정식을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게 또 웃기는 얘기예요. 황제도 안 나타나고 황태자도 안 나타난 거야. 황태자도. 그러니까 뭐야? 주 당사자가 없이 실무진들에 의해서 대리청정을 했지만은 여기서 그냥 강제로 왕위를 갖다가 폐위를 단행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례도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왕위를 강제로 폐위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종 임금은 고종 황제는 44년간의 왕의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때가 7월 20일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고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황태자 대리청정을 갖다가 고집을 했지만은 일제와 친일 내각이 억지로 이것이 대리청정식이 아니라 양위식, 즉 자리를 갖다가 물러주는 이런 식으로 둔갑을 시켰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종과 황태자가 모두 불참한 가운데서 이때가 정민년이에요. 그래서 정민년, 그래서 이완용, 임선준, 고용희, 이병무, 또 이재곤, 조중응, 송병준. 자, 여기서 송병준하고 이완용은 많이 들어보셨죠? 또 나머지는 약간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열거했던 이 이름은 이른바 정민년에 있었던 정미칠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제로 막을 내렸다.
이때 이제 영국의 베델이라는 기자가 있었죠. 대한매일신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호해를 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갖다가 이제 호해로 이제 또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그 갑자기 왕이 이제 그 강제로 폐위를 당하니까는 일시적으로 또 백성들이 뭡니까? 또 그냥 또 그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냥 뭐 그 소식 듣고 우리 또 황제가 또 강제로 또 왕위를 또 그 폐위당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짱돌 들고 또 공사관 뭐 던지고 막 이런 폭도들이 또 이제 그 막 들고 일어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또 일본에서 뭡니까? 이때는 이제 일본은 이제 그 통감부를 설치를 했죠. 그 초대 통감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지만 거의 준 조선 총독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이제 또 각국 공사관에다가 혹시 조선의 이 폭도들이 난동을 부리면 우리가 또 뭡니까? 우리가 다 보호해 줄 테니까는 혹시나 위험하면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라. 그러니까 그냥 전쟁이 졌던 러시아 또 일본한테 왕창 깨졌던 청나라 뭐 또 미국 이런 데서 그걸 또 호의적으로 또 받아들여. 일본에서 폭도들이 오면은 일본에서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 고맙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받아주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완전히 엿을 몰아가지고 이제 고종 이제 강제로 이제 퇴위시켰죠. 이런 다음에 이제 또 그 협약을 맺죠. 그게 이제 제 3차 한일 협약이에요. 협약. 자, 제 2차는 뭡니까? 을사늑약이에요. 1906년도 그 11월 달에 있었던 을사늑약. 제 3차 한일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하는 거죠. 자, 이 3차, 이걸 정미조약이에요. 정미조약. 그 한일 협약이라 그러는 건데, 요것은 또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외교권을 빼앗겼어요. 빼앗기고 이제 재판이 재판. 한국 정부는 법령의 제정, 법을 제정하고 또 어떤 중요한 행정상의 어떤 일처리를 갖다가 할 때는 미리 통감, 이토 히로부미한테 승인을 거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제 이 통감이 외교권, 재판권까지 다 이제 관할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또 이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그러니까 결국 이때 뭡니까? 재판권과 군대 해산 이 두 가지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권, 사법권, 그리고 군대권까지 이제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강제가 퇴위되면서 정미칠조약이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군대 해산이 가능이 되는 거죠. 자, 이때 군대 해산할 때 이제 요것이 우리가 이제 많은 드라마라든가 역사책에서 많이 이제 많이 나오죠. 군대 해산. 이때가 1907년도. 그러니까 군대 해산이면 이제 사실상은 이제 모든 게 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가 8월 1일 날인데 이 하세가와 요시미치 주차권 사령관의 명령을 받은 우리나라의 친일 정미 칠적이죠. 군부 대신 이병무가 이제 일본 군 사령관 관저에 다 모여.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조선 이제 대한제국 군대들을 갖다가 다 불러가지고서 뭡니까? 군대 해산을 갖다 통보하게 되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이때 제 1년대 일대대장인가요? 박성환이라는 대대장이 권총으로 자결하고 이걸 보고서 또 병사들은 확 이제 또 뭡니까? 흥분해가지고서 영해로 뛰어나가서 일본군을 향해서 사격도 가하고 또 남담을 있던 다른 제2연대 일대대에서도 이 소식을 동조 사격을 가해죠. 하지만은 일본의 어떤 이 화기가 워낙에 월등하니까 결국은 중앙 진압에 당했죠.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남아있던 이런 해산식에 참여했던 병사들한테는 야, 그동안들 수고 많았어. 그래서 자, 모자 다 벗어 현장 다 떼내 해가지고서 계급에 따라서 그동안 수고해서 퇴직금식으로 해서 이때 당시 25원부터 한 80원 정도. 소위 이건 자 그동안 수고했어. 퇴직금이야. 은사금을 갖다가 지급했다. 자, 이렇게 해서 군대까지 강제 해산을 당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할 마지막 수단을 완전히 상실했죠. 재판권과 더불어서. 자, 이젠 뭡니까? 500년 조선 대한제국은 종말을 향해서 이젠 가고 있죠. 자,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1907년도니까 이제 3년 뒤에 이제는 한일 병합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늑약의 어떤 부당함을 갖다가 호소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한 것이 결국은 고종의 강제 황제 퇴위를 불러일으키고 급기야는 재판권과 군대 해상까지 단행을 함으로써 500년 역사의 조선이 거의 수명을 다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